예,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예, 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이실까요? 예,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둘 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이 40분인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1.2배속, 1.5배속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겼는데, 조금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그 AI 시대 교사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거창하게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변화에 대응하고 또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경정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AI가 점점 발전을 해서 이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거나 또는 넘어서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미래교육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훈련 데이터 탐색으로 배우는 알파고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보고 읽으며 배우기, 앞 강의에서 계속 보셨던 것처럼 챗 GPT 같은 생성형 AI들이 지금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유산들을 다 학습하고 배웠기 때문에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쯤 끝나냐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30년대 초반에 끝나는 그래프를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행하고 책임지며 배우기예요. 실행하고 책임지며 배우기라는 소리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또는 인공지능이 뭐 로봇에 탑재되든지 간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관여하기 시작하고 뭔가 책임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직장을 얻었는데 또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2036년 정도에 온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미래학자 중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그때쯤 언제쯤 오냐라고 했을 때 2035년에서 45년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쯤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미래 교육을 예측하는 보고서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OECD 2030 미래교육 나침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OECD 2030 미래교육 나침판 보고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백그라운드가 된 보고서입니다. 저는 컴퓨터 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정보과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기반이 되는 그런 보고서가 유네스코 보고서와 그리고 OECD 2030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면 산업혁명들이 나타날 때, 이 회색선이 산업혁명들인데요. 나타날 때마다 어떤 간극이 벌어지냐면 위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술에 대한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노란색은 교육에 대한 발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니까 교육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빨간 원 안에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제가 읽어드리면 소셜 페인입니다.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교육이 못 따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사회적으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배운 것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들이 간극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교육을 했어요. 이 노란색을 보세요. 노란색 선이 가서 이제 기술을 따라잡고 오히려 기술보다 더 많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아이들에게 역량을 길러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대가 오냐면 번영 시대가 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걸로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럼 과연 미래 아이들한테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전 세계 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앞서서 이경전 교수님께서도 책이나 여러 가지 AI의 발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지만
여러분들 초중고 선생님들 특히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선생님들 이 책이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이 논의해서 읽어볼 만하고요. 뭐 논술 그런 예제로도 읽어볼 만합니다. 박태영 이사님이 AI 강의를 이제 2024를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2025 버전도 나왔어요. 여기서 AI가 보시는 것처럼 한 6가지 정도로 2025년도에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영체제로서의 인공지능, 운영체제가 돼서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거나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맥락 인터페이스, 인간이 이해하는 맥락 형태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이경준 교수님이 막 이렇게 사람처럼 대화를 했는데 알아듣고 AI가 답변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질문들과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스러의 인공지능, 이게 소위 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또는 AI 보조교사 또는 에듀테크를 이용한 교육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서 파트너스로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글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멀티모델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점점 저렴하게 되고 빠르게 되고 작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미국의 그 국제 가전 박람회 CES에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휴머노이드로 등장. 그러니까 인간을 닮은 로봇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AI가 어디까지 갈까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연구년을 받아서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 칼빈 대학교에서 이렇게 연구년을 지냈는데요. 그때 MIT 미디어랩에 한 주간 초청을 받아서 같이 협력 연구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때 당시에 방문했을 때 MIT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열었어요. 이 건물이 지금 MIT 박물관입니다. 예, 우리나라 박물관도 이 정도 규모는 갖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은 3, 4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좀 달랐는데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나라는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때 특별전을 뭘 열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AI 특별전을 열었는데 마인드 더 갭이에요. 그래서 AI가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인간과 뭔가 협업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러면 그 AI가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전을 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경쟁할 거냐, 두 번째는 AI와 협력할 거냐. 앞쪽에 이경정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AI와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증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직업 영역이나 진로 영역이나 삶의 영역에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와 경쟁을 할 거냐 아니면 협력을 할 거냐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5년도에 AI의 기술 중에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은 저는 에이전트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 기술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페이퍼를 쓸 때에 연구 보고서 같은 거 쓰시잖아요. 지금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저희가 컨퍼런스를 열어보면요. 교사 대상 컨퍼런스를 열어보면 아이들한테 그 가르치는 거 사실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으면 가능하대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요구하시는 연구 보고서 써내는 거래요. 결과 보고서 써내는 거. 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그 연구 보고서를 이제 에이전트한테 시킬 수 있는 거죠. 챗GPT 좀 전에 시범 보여주셨는데 챗GPT 하이 버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GPT를 하나의 챗GPT를 쓰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하위의 챗GPT를 한 5개 만들어서 너는 자료조사해와 너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주제로 하는데 이 주제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줘. 그 다음에 자료조사한 거와 이거 2개 합쳐서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있으면 좋은지 네가 만들어줘. 그 만든 거를 계획서를 짜줘.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체 결과 보고서나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분석해주고 결과 보고서를 엮어줘.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일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모으면 그게 결과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에이전트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대리 연구자들을 3명이고 4명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개념으로 우리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그럼 과연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칸 아카데미는 아시죠? 예, 지금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뭐 교육청별로 채택률이 완전 다르긴 하지만 이 실험을 몇 년 전에 했었던 그룹이 있어요. 교육 그룹 중에 살만 칸이라는 MIT를 다니던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만든 100% 온라인 초중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부는 한국 칸 아카데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칸 아카데미에서 뭘 실험했냐면 여기 밑에 오른쪽에 하단에 보이시죠? 얘가 챗GPT입니다. 챗GPT를 붙여가지고 칸미고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처럼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고 하면서 마치 보조교사를 AI를 채용해서 시스템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간한 걸 봤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이 책이 출간됐는데 올해 초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제목이 나는 AI와 공부한다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이제 AI 보조교사를 자기네들이 쓸 때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데 실제로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친구는 온라인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을 혁신하려고 하는 친구예요. 살만 칸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한번 탐색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점을 나는 주의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스터디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교실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교사의 역할들은요.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주로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수업 시간에 수업이 가장 잘 되는 때가 언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수업할 때 아이들이 막 집중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교실이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선생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적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혹시 카메라를 켜셨거나 채팅해서 올리실 수 있는 분들은 나 그런 수업 진짜 1년에 몇 번 정도 해봤다.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많이 못 하는데요. 원래 이런 채팅 온라인 수업할 때는 이런 채팅을 통해서 이제 상호작용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1년에 몇 번 정도 경험하십니까?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수업이 있잖아요. 예. 혹시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에서 질문을 해보면 한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우와, 한석근 선생님은 대단하시네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저는 한 달에 몇 번, 뭐 1년에 몇 번, 뭐 이렇게 손에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이 내가 배우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 교육이 가장 잘 될 때가 재미있을 때와 유의미할 때입니다. 50일의 유의미 학습 이론이 일어날 때가 바로 내가 궁금했고 알고 싶은 걸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전달할 때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했었던 방법이에요. 이게 교사들의 역할이었어요. 지식 전달의 탑다운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 인간 지식자들, 인간 교사들이 했던 역할들을 따로 할 수 있는 인간과 비슷한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교육의 목적은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특히 공교육의 목적은요. 혹시 동의하시면 동의 이렇게 써주세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배우고 싶어서 배워서 마음속에서 우와 나 선생님 얘기하는 거 되게 궁금했는데 우와 마음속에서 우와 나 저거 배웠어.
앞으로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속에 배움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적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목적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초중고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유치원까지 합치면 더 많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 공부한 것들 가지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와, 나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직업을 얻어야지. 나중에 이쪽으로 진로를 선정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라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진로 직업에 대한 그런 자기의 열정과 소질을 찾아낸 거죠. 이게 저는 공교육의 목적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선생님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손을 표기해 주시고요. 예, 서문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교실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존재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관건이에요. 그게 교사의 앞으로의 미래 교사의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길을 실천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시죠? 초중고 교육 선생님들하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논의하면 마지막 결론은 입시를 바꿔야 된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입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탓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교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저는 15년 정도 교사를 했고요. 지금 이제 대학으로 옮겨간 지 이제 11년 차인데 그러면 제가 2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 두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 친구들이 제 이제 둘째 딸이 막내가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한국에서 대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교육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과 비전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살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저희 두 아이가 너무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교실 안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하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온순하면서 차분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한 교실 안에서 내가 담당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하나하나 다 터치하기가 단위 시간 안에 초등학교 40분, 중고등학교 45분 수업 안에 다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보조교사가 한 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게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교사 생긴다고 한다면 블룸이 꿈꿨던 완전 학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 교육자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예전까지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룸이 꿈꿨던 완전 학습은요. 아이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었을 때 각자에게 속도에 따라서 각자의 양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때 아이들은 완전하게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죠. 그런데 그게 단위 시간 안에 안 됐는데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과 여건을 허락한다면 그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하다면 또는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면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게 AI죠. 마크 프렌스키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마크 프렌스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급진적인 디지털 교육자입니다.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공간, 믿는 것, 세상에 대한 인식, 가치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학습은 자기 주도성이에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백그라운드 됐던 스튜던트 에이전시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는 자기 주도성, 자기 주체성. 그리고 두 번째 기량. 우리말로는 가장 비슷한 게 역량이에요. 여기서 마크 프렌스키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그 역량을 길러줄 때 태도, 끈기, 끝까지 추구하는 능력까지 길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걸 찾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교육이 아이들한테 정말 유의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이 교실 안에서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혹시 우리 국어 선생님 계세요?
예, 독서 교육입니다. 돌고 돌아서 독서 교육이죠. 독서 교육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나 우리가 가보고 싶은 나라를 방문하게 할 수 있고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시대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 교육, 그리고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교육을 간접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쓸 때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윤리적으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그냥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좋은 도구를 또는 디지털 도구를 막 쓴다고 절대 좋은 수업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맨손 하나만 가지고 하는 수업이 정말 훌륭한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수업을 했을 때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교육을 담보하는, 그러니까 미래 교육을 예측하는 보고서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바로 2012년에 영국 왕립협회에서 나온 미래교육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의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셧다운 or 리스타트. 우리가 문 닫고 끝낼 것인가? 다시 시작할 건가? 여기서 세 가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이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보고서예요. 첫 번째, 그동안 ICT만 가르쳤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 두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자. 세 번째,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가르치자. 아까 알고리즘 강조하셨는데 이윤 교수님께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2015,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정보교육과정이 필수화됐잖아요. 그때 길러지는 게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예를 들면 컴퓨팅으로 디지털 기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OECD 2030 나침판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 리터러시를 기본적으로 가르치래요. 첫 번째 문해력, 두 번째 수리력, 세 번째 디지털 소양입니다. 데이터 소양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필수 소양으로 넣었어요. 세 번째 보고서가 바로 유네스코 2050 미래교육 보고서예요.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교육이란 게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선생님이 교실에서 가르치면 끝났는데 그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나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예전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했었던 교육, 이게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도로 칸만 깔아주듯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재입니다. 공동재는 뭐냐면 커먼 굿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 교육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뭐 기업, 뭐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교육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커먼 굿, 공동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은 공동재 교육이에요. 그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교육을 하려고 제가 벌써 재작년인가 2023년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컨퍼런스 갔는데요. 거기에 교육자들이 모였어요. 컴퓨터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AI 교육을 커먼 굿, 그러니까 공동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라. 첫 번째,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에 들어오는 AI는요, 그냥 산업에 들어오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아이들 정보가 노출되고요.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막 불러다 주기도 하고요. 아이들한테 불필요한 그런 자극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돼요. 두 번째가 AI 리터러시예요. 이거는 뭐냐면 교사, 학생, 학부모 누구나 할 것 없이 AI 리터러시를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육청의 관계자분도 오셨으니까 AI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세워줘라. 이 세 가지가 담보가 돼야 AI가 교육에서 공동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부나 전 세계에서 AI 교육의 방향은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배웠던 것들은 AI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about AI예요. 이건 주로 어디서 가르치면 정보교육에서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정보교육과에서 배운 거를 다른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with AI예요. with AI는 다른 말로 AI 디지털 교과서 또는 에듀테크를 이용한 교육을 쓰는 거예요. 블룸의 완전학습은 에듀테크나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완전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I의 원리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에듀테크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 보고서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IST라고 해서 이 에듀테크 관련돼서 또는 기술에 관련돼서 교육에 적용하는 가장 글로벌한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데요.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참여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참조했는데요. 여기서 미국에서 쓰고 있는 40개의 가장 많이 쓰이는 에듀테크 도구가 뭐냐 검색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제시를 해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에듀테크 도구를 막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교사와 학생의 요구에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느냐를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즉 말하자면 학습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걸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꼭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들을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도구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 필요한 만큼만 쓰시는 그런 수업이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있는 뭐 카웃이라든지 뭐 캔바라든지 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특징은 여기에 AI 기술들이 붙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보고서에서 인사이트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I를 쓰실 때에 교육에 도입할 때 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논의할 때 혹시 그러면 단점은 없는가, 장점만 있는가 하실 때 이 보고서 보면 좋아요. 작년 말에 나온 건데 캐리스에서 나왔어요. 다 오픈돼 있습니다. AI를 도입할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시사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좋은 점과 그리고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이 정리가 싹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한번 세워보세요. 아 나는 AI가 이래서 난 쓸 거야. 아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써야 돼 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되는 게 AI 보조교사를 이용해서 지식 전달은 같이 코어워크를 통해서 전달해줘요. 그럼 결국은 아이들한테 뭘 길러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최근에 조나선 헤이트가 쓴 책 중에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불안세대예요. 아이들이 SNS에 빠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조나선은 아예 초중학생들한테 SNS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요. 이 책에서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뒤쪽에 결론이 나는데 약간 이제 허무한 결론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만한 것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마인드셋 교육해 주는 거예요. 아, AI가 만능은 아니야. 쓸 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AI가 뭔가 잘 해결해 줘도 네가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정체성, 자기주도성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AI를 잘 쓸 수 있도록 AI에 대한 리터러시, AI에 대한 문제 해결력 교육, 창의성 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 만약에 전북에서 이런 스터디를 하시면 그래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AI 교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새로운 개념을 하나 개발해서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AI를 우리가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교육학이 바로 구성주의죠. 근데 이 구성주의가 AI와 결합되게 되면 AI와 함께 공부하는 구성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1차적으로 AI한테 물어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 다음에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저는 확장된 구성주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회가 생기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를 이용해서 구성주의를 확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을 글로벌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깐만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단순히 기능 교육하지 않아요. 이거 써보세요, 저거 써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거 쓸 때 사고력을 어떻게 쓰게 하는가, 창의력을 어떻게 쓰게 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AI4K12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고요. 여기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Teach AI라는 사이트가 개발이 되었어요. 글로벌하게 여러 그룹들이 같이 묶여서 이 사이트를 개발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AI 리터러시 개발하고 있어요. 프레임워크를. 그래서 내년에 그걸 전 세계 학생들한테 AI 리터러시 검사를 한번 진행해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하겠다라고 비전을 발표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저희가 리서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선을 조금만 돌리시면 또는 스터디를 조금만 하시면 AI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2분 남았는데 그러면 나는 지식 전달의 교사에서 어떤 교사로 변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죠? 최근에 그 유네스코 2050 보고서에서 새로운 교직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교대 4대 다닐 때 교직관 3가지 배웠잖아요. 성직자관, 전문자관,
노동자관 배웠죠. 최근에 새로운 교직관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자서 안 되니까 팀워크하고 협력적 직업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협력적 직업관을 하려면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선생님들한테 자율성을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가장 뛰어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요.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성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이게 협력적 직업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스크래치를 만든 미첼 레스닉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는데 저도 MIT 방문해서 이제 여길 방문했는데 이분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창의성 교육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자신도 스스로 프로젝트를 해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동료 교사들하고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결국 교육을 바꾸는 건 AI가 아니라고 합니다. AI가 기술이 교육을 바꾸지 않는데요. 교육을 바꾸는 건 보시는 것처럼 교육자, 연구자, 설계자 커뮤니티가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들으시는데 결국 여러분들 기술 얘기를 엄청나게 듣게 되실 거예요. 기술이 교육을 바꾸지 않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건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 목표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바꾸셔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극적인 변화는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긴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지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커뮤니티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면 아이들이 AI를 지배받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하고 손을 잡고 함께 지혜롭게 이 AI 기술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